오늘은 제가 스탠리 휘트니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간략하게 다뤄볼 거고요. 이런 콘텐츠를 하면서 항상 네이버 아톰 카페에 써놓은 글을 베이스로 하는데 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미 다 사진하고 다 해놔가지고 따로 찾을 필요 없이 할 수 있어 좋습니다. 1946년생이에요. 굉장히 나이가 많죠. 지금 70대, 80대 정도 되신 할아버지인데 1946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고 부유한 백인 거주지에서 자랐다라고 해요. 이 부유한 백인 거주지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배경을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흑인 작가들하고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1968년에 캔자스에서 이제 학위를 받았고 72년에는 미국 예일대 MFA를 받았는데 예일대 MFA, 콜롬비아 MFA 뭐 이런 데가 굉장히 유명하고 성장 배경을 검색해보면 흑인이라는 위치에 대해서 특별하게 반응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많은 흑인 예술가들이 흑인한테 부여된 차별적 위치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맥락에서 흑인을 그려왔거든요. 미국에서 활동하는 흑인 작가들 이 세대 중에서 헨리 테일러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작가도 1950년대생이니까 스탠리 휘트니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젊죠. 헨리 테일러는 일상에서 만나는 흑인들을 인터뷰를 하고 그걸로 초상을 그리는데 그 속에 사회적 맥락을 녹여왔거든요. 이 사회적 맥락이라는 게 차별, 저항, 미국에 사는 흑인들의 역사 같은 것들을 녹여왔고 로버트 콜스콧은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미국 흑인 작가 최초로 베니스 비엔날레의 대표 작가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고 이집트에서도 공부를 했었고 로버트 콜스콧은 저도 한 점 소장하고 있거든요. 콜스콧이 정말 중요한 작가예요. 백인 위주의 해외사의 장면들을 흑인들도 대체를 하면서 풍자하는 걸 많이 그렸어요. 캐리컬처처럼 좀 그렸었고요. 최근에 뜬 슈퍼스타 에이미 셰럴드 같은 경우 하우즈 에반스 전속이죠. 흑인의 초상 속에서 정체성을 담고 있는 그런 그림들을 그려왔어요. 에이미 셰럴드가 미셸 오바마의 초상을 그린 걸로 유명하기도 하죠. 반면에 스탠리 휘트니의 작업은 아무리 봐도 흑인의 내러티브, 차별, 저항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최근의 흑인 작가들, 1980년대, 90년대 태어난 흑인 작가들은 탈정치적이고 탈프로파간다적인 그림들을 많이 그리고 추상이든 구상이든 가리지 않고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태어난 흑인 작가들은 그때는 사회적 차별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스탠리 휘트니가 1946년생이면 1960년대 때 대학 생활을 했을 텐데 1960년대라고 하는 시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흑인 민권운동이 미친 듯이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유럽 전역을 이제 뒤덮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우리가 68세대라고 하는 세대가 68년 세대죠. 1968년 혁명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68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민권운동의 시초가 됐던 흑인 민권운동 그리고 소수자 민권운동 그런 모든 운동들의 시초가 된 시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1960년대 대학 생활을 했는데 어떠한 정치적 프로파간다도 없고 흑인의 내러티브도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에요. 부유한 백인 거주지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적인 맥락하고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1980년대 미국 미술계에는 장미셸 바시키아가 혜성처럼 등장해가지고 많은 미국에 있는 컬렉터들 그리고 백만장자 컬렉터들이 바시키아의 작품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던 시기잖아요. 근데 미술계는 되게 보수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로버트 콜스콧도 1960년대, 70년대 활발하게 활동을 했지만 굉장히 주목받지 못했어요. 왜? 흑인 작가들의 그림을 동등하게 취급을 안 했었거든요. 그만큼 인종차별도 심했고 예술계라고 하는 영역이 어떤 영역보다 보수적이고 느리게 움직여요. 스탠리 휘트니도 1970년대, 80년대 주목을 그렇게 많이 못 받았었어요. 근데 스탠리 휘트니가 자기만의 스타일을 정립하고 크게 주목을 받았던 시기는 90년대부터인데요. 1970년대 스탠리 휘트니가 72년에 예일대 MFA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1970년대가 어떤 시대냐? 극단적인 평면 추상을 추구하던 시대고 팝아트도 굉장히 흥성했었고 미니멀리즘으로 가득했던 시대예요. 스탠리 휘트니의 이런 그림들을 보면 이게 파사드 같기도 하고 건축물 같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그림들 보면 밑에 그림들 보면 그리드를 그려놓고 이렇게 줄 찍찍 쳐놓고 그냥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찍찍찍 그어놨잖아요. 스탠리 휘트니가 색채를 블록 형태로 이렇게 제작하게 된 거는 1992년 이집트랑 이탈리아 여행을 갔다 오면서부터라고 해요. 이집트 가서 피라미드의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이탈리아의 콜로세움의 파사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행을 하면서 구축적이고 굉장히 신비롭고 고대 건축물 이런 데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기하학적인 구조의 영감을 많이 받아서 이걸 가지고 색채를 입혀서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것들이 사실 그냥 이게 콜로세움을 표현한 건가 건축물, 구축물 이런 거를 추상화한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색채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색채 안에 들어있는 뭐 이런 드로잉적 요소들 그리고 자유분방하게 막 뛰어노는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흑인 문화의 정수 중에 하나가 재즈 문화잖아요. 이거는 음악, 재즈, 그러니까 흑인 문화의 정수인 재즈를 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즈에서 영감을 받아서 낙서처럼 보이고 자유로운 선들이 그리드들을 넘나들고 색채들이 넘나들고 색채가 서로를 침범하기도 하고 자기가 존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유와 혼합 껴 있는 게 약간 재즈 음악 같다라고 해서 재즈의 리듬을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회화로 음악을 표현하려고 했던 시도는 사실 근대 미술사에서 이미 있던 시도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런 칸디스키가 그린 그림인데 칸디스키는 음악이야말로 예술의 정수라고 생각을 했고요. 회화는 음악보다 밑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근대 회화라고 하는 게 재현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더 이상 재현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근대 회화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인상주의가 나오게 되고 인간의 감정을 폭발적으로 그리는 뭐 표현주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추상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회화가 재현을 포기하는 순간 논리적 기결 결국 추상으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대 회화는 재현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추상으로 나아갔다라고 평한 그린버그 평론이 딱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칸디스키는 예술의 본질을 담고 있는 건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여기에 제가 써놨는데 샌베르크 역시 철저한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12음 기법을 완성했다고 써놨잖아요. 이성준필 철학, 근대 철학의 핵심이죠. 근데 음악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칸디스키는 샌베르크의 음악에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수학적 원리, 이성적인 정확한 법칙에 의해서 음악이 만들어지고 그 음악이 인간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회화도 이런 회화의 문법을 창조해서 인간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음악은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데 회화도 역시 재현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잖아요. 점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회화의 문법을 창조하려고 했던 거죠. 칸디스키가 그린 이런 그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음악과 관련된 거예요. 동그라미, 뭐 이게 색채, 그리고 이렇게 꺾인 부분들, 이런 기하학적 도형들이 칸디스키의 연구 노트들을 보면 요거는 어떤 심표고 요거는 어떤 음표고 그런 것들을 도형을 하나하나 다 이게 맞춰가지고 매칭시켜가지고 그림을 그리거든요. 칸디스키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다뤄볼게요. 칸디스키는 구성 시리즈를 통해서 추상미술이 교향곡에 견줄 만한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현란의 세계 조합과 동시원적으로 퍼져나가는 형태들은 관람자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잖아요. 이 작업을 통해서 칸디스키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인 거고요. 자기가 지휘자니까 어디에다가 동그라미를 넣고 어떤 색채를 쓰고 어떤 도형을 넣으면 관람자가 이걸 보면서 어떤 음악에서 느끼는 어떤 리듬감이라든가 그 음표들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 이 작품 하나가 하나의 교향곡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스탠리 휘트니 한번 가보죠. 스탠리 휘트니는 각각의 그리드와 그걸 채우는 색채들 이런 것들이 음표랑 악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사실 이런 아이디어는 칸디스키에서 온 거예요. 칸디스키가 먼저 시작을 했고 칸디스키 이후로 음악이나 리듬감을 회화로 표현하려고 했던 화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계보라고 보시면 돼. 그게 흑인이었고 흑인의 재즈를 여기다가 담았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고 콜로세움의 파사드 이런 것들을 구축적인 느낌을 줘서 건축적인 느낌도 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연두색도 있고 다른 색이 있고 이들을 서로 통제하지 않고 민주적이고 각각의 개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평론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만 보면 파란색, 뭐 하늘색, 뭐 녹색, 뭐 연두색 뭐 등등 많이 섞여 있네 하는데 이게 하나의 재즈 곡인 거예요. 재즈의 자유로움 떠올리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화와 색채, 섞임 이런 걸 통해서 리듬감을 자아냈다라고 하는 게 스탠리 휘트니의 작품 세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성을 보면요. 캔버스 작품 같은 경우는 3cm, 30cm가 아주 높게 낙찰됐을 때는 2억까지 갔었어요. 뭐 서울옥션, K옥션에서도 2억이 팔리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시장이 좀 내려오면서 1억 중반대에 안착을 하다가 최근 경매 기록을 보면 6천만 원에서 한 9천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원래 오랫동안 이런 작업 90년대부터 계속했지만 시장성은 없는 작가였어요. 그래서 리슨게 지금도 가고시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머리가 이미 비싸요. 3cm, 3cm 프라이머리가 제가 2년 전에 오퍼를 받았을 때 7만 불이었어요. 지금은 7만 불보다 비쌀 거 아니에요. 7만 불이면 9천만 원이거든요. 또 한 1억이 넘을 테고 작가가 워낙 나이도 많고 이런데 실제 경매에서는 1억보다 낮게 낙찰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스탠리 휘트니가 2021년 12월에 뉴욕에서 전시를 했을 때 그때 되게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세력이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왜냐? 그 전에는 스탠리 휘트니가 프라이머리로 받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 뭐 200cm, 200cm 이런 게 프라이머리 가격이 거의 7억, 6억 막 경매 기록도 8억에서 10억 정도에 찍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랑 세컨더리 가격이 붙어버리니까 사실 사람들이 이 작가의 작품을 사고 싶으면 세컨더리로 사도 되고 경매로 전러로 되니까 프라이머리 받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2021년 12월에 뉴욕 전시를 하고 나서 갑자기 그때 12월에 경매를 했는데 그때 경매 기록이 20억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스탠리 뭐 은근 있어 하다가 갑자기 가고시안에서 전속 발표를 해버리고 리슨하고 관계를 끊고 그렇게 된 거죠. 이게 물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가고시안에서 전속한 작가들 중에 이런 전략을 썼던 작가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안나 웨이언트도 블루멘포를 버리고 가고시안에 전속이 되면서 갑자기 경매를 띄워버리고 가고시안에서 띄운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맥락상 보고 시기상 보면 여기서 전속을 끊고 가고시안에 가자마자 갑자기 경매 데뷔하고 갑자기 뭐 150만 불 찍고 막 이런 일들이 좀 벌어졌었거든요. 95년생밖에 안 된 작가가 첫 경매에서 100만 불이 넘어 그리고 두 번째 경매에서 100만 불이 넘었었고 그러다가 시장이
시장이 좀 꺾이면서 지금 좀 많이 내려왔는데 스탠리 위트니도 그랬습니다. 2021년 12월에 갑자기 핫해지면서 프라이머리 받기가 어려워졌고 과거 시한에 가면서 갑자기 경매 기록이 뭐 이제 20 시키게 됐죠. 2023년 들어와서 5월 소더비 경매에서 128만 불에 된 게 가장 높게 된 거고요. 그것도 1997년 작품이에요. 초기작이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높게 된 것 같고, 최근에 스탠리 위트니의 이런 작품들 2m에 2m, 뭐 180에 180 이런 게 표준 사이즈인데 큰 작품들이 웬만하면 100만 불을 안 넘어가요. 근데 프라이머리 가격도 이미 뭐 70만 불, 80만 불 이상 할 텐데, 그래서 스탠리 위트니는 최근에는 이제 프라이머리 가격 대비 세컨더리 시장에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하는 게 시장의 판단인 것 같고요. 이미 나이도 너무 많고 호재도 많이 반영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더 탄력을 받고 갈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좀 있고요. 스탠리 위트니 같은 경우는 미국 흑인 예술사에서는 그래도 중요한 작가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술사에서 나름 중요한 작가로 남는 것과 실제 시장이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20년 동안 너무 똑같은 시리즈만 했어요. 1992년에 이탈리아랑 이집트 여행을 갔다 와서 이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너무 같은 시리즈를 20 몇 년 동안 똑같이 한 거예요. 사실 변화가 없어요. 자기 복제를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최근에 나온 작품이나 10년 전에 나온 작품이나 5년 전에 나온 작품이나 똑같아요. 이런 그리드에 색채도 이렇게 다양하게 쓰고, 어떤 건 찍찍찍 그어놨고 어떤 거는 그냥 색채를 좀 섞어놨고 어떤 건 좀 강하게 해놨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거의 비슷하게 그림을 그리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안 좋게 판단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사적으로는 중요한 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